자, 교재 3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있죠? 그래서 납세의무는 성립하고 그런 다음에 확정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확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확정. 어떻게 확정하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고,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해서 확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결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결정. 결정하는 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참고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대표적인 세목이 거의 교재 39페이지에 보면 상속세, 증여세예요. 신고는 해요. 다 신고는 하는데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인센티브 하나 줘요. 세액공제 해줘요. 옛날에 10% 하다가 요즘 3% 정도 해주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것도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신고 방식이었어요. 그때 납세의무자들이 아니 내 종부세 내는 것도 억울한데 세무서까지 찾아가지고 이거 신고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해줄게. 부가 고지해줄게 라는 거예요. 결정 누가 하겠어요? 10급 공무원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잘 몰라요? 전산센터에 계신 여사님들이 있어요. 전산 놓고 돌려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하얏트 호텔 있죠? 거기에 종부세 신고해줬거든요. 부가 고지서 못 믿어요. 그 사람들. 내가 더 잘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신고 납부도 선택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나머지 세목은 다 국세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목은.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해서 확정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그걸로 확정하고 영원히 끝. 그럼 세금을 제대로 내겠어요? 지금도 개판인데 제대로 안 내겠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의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권자는 다시 결정해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확정권자 원래는 원칙 납세의무자예요. 그걸로 신고 확정돼요. 하지만 무신고 신고한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무신고의 정의가 뭐예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하면 무신고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있어요. 3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데 안 했어요. 4월 5일 날 신고했어요. 그러면 무신고예요. 무신고. 하지만 4월 5일에 신고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 후 신고라고 불러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결정해 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 지금 나한테 누가 왔냐면 뭐 아나운서인데 프리랜서예요. 근데 확정 신고를 했는데 제때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소득세 신고라는 게 아무래도 프리랜서 이런 사람은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한후 신고서가 들어오니까 그냥 신고서 했으면 아무도 안 보는데 기한후 신고면 결정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담당자가 뭐야 이거? 이 사람 나도 아는데? 이렇게 된 거겠지. 그러면서 이거 소득세 이렇게 적어. 이거 제대로 다 영수증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된 거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한 끗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없어요. 그냥 갈아친 거는 방법이 없어요. 빼박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방법을 제가 찾아야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무신고의 의미 이해하셨죠? 기한 후 신고도 무신고다. 그래서 결정을 해준다. 신고의 효력. 그러니까 적당하게 적절하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고의 효력이에요. 확정 신고의 시기는요. 확정 시기는 신고서 제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부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부가 결정 고지서 도달하면 그때 확대된 세액, 증액 결정된 경정된 세액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대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정당한 세액은 100이에요, 100. 그런데 신고한 세액은 150을 신고한 거예요. 더 많이 신고한 거죠?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다시 줄이는 거죠?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권도 가능해요. 과세관청이 엄마 이거 더 많이 했네? 얼마든지 다시 내줄 수 있어요.
실제도 많아요. 서면으로 이제 뭐 보다가 엄마 또 많이 냈네? 돌려줄 때 스스로 직권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문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이건 과세한제 직권이고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경정은 청구한다고 그래. 납세자는. 과세갈청은 경정 결정이라 불러. 다시 바꾸어서 결정한다. 납세자는 청구에 불과해. 청구. 만약 납세자가 이걸로 다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서 경정했을 때 그렇게 확정이 되면 큰일 나죠. 국가는 ATM기가 되죠. ATM기. 야, 돈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신고서 다시 제출해. 그럼 돈 줘. 미친 거죠. 청구만 하는 거야. 청구만. 그러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환급이 나오겠죠. 그때는 경정 결정을 해주는 것이.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행정 처분이 생긴 거예요. 경정 거부 처분이라는 처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처분을 상대로 하여 불복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가보시면 과다 신고시 정부의 경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의 경정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없지만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옆에 직권 가능 써보세요. 의무가 있으면 국세청 맨날 신고한 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다가 알게 되면 돌려주면 돼요. 납세자의 환급 요구에 따라 환급됨 경정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정 청구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죠. 그대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기각이 됐어요. 경정 거부 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복을 청구하시면 돼요. 상속증여세는요. 경정 의무가 있어요.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정 또는 결정 의무가 있습니다. 환급 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확정시켜줘야 된다.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이번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특별한 절차라는 게 자 보세요. 확정의 특별한 절차는 두 가지예요. 신고서 제출, 결정. 이거 두 개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왜?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갖다 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서식이 있는데 그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돼 있어요.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해요. 세액을 얼마다라고 확정짓는 절차가 전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가 갖다 그냥 내는 거야. 그래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쉽죠. 1억을 줬으면 3% 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초등도 하는 거야. 초등도. 세액을 확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액의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납세문자가 스스로 최종 파이널 텍스, 파이널 그 세액을 확정시키는 걸 얘기해요. 특별한 세액 없이 확정된다는 거는 신고도 아니고 부가 결정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얘는 신고도 아니고 부가 결정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보세요. 옛날의 법은 지금은 좀 바뀌었지. 국세기본법에 경정 청구를 하려면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하면 예전 법은 신고서를 냈어야 돼. 그럼 원천징수를 잘못했으면 경정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신고서를 안 냈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경정 청구가 안 됐어. 그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어야 돼. 아주 옛날에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행정소송법 좀 배운다며 그래도 너는 상법했다고 그랬죠. 행정소송법 배우면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차이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야. 행정소송이 간편한 방법에 민사소송이 간편한 방법에 우리 지금 행소할 거 아니야. 행소 안 해요? 그죠? 민사소송법이 더 간단해요? 미안해. 민사소송이 더 간단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소송법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라는 거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당사자 지위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대등한 위치라고 보고 행정소송은 국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그러한 권력관계를 반영해서 판결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절차도 훨씬 더 행정소송이 빠르고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스포츠야 스포츠.
이게 개념이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법에 대해서 판사님은 뭐라 그래? 과세한처한테 먼저 물어본다니까. 왜 내야 돼? 왜? 이해하셨어요? 그게 깔려 있어. 하지만 민사소송은 둘이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 국가가 우월적 지위 이런 거 없어. 둘이 같은 거 같은 거. 힘은 국가 훨씬 더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공평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민사. 그러니까 민사소송하면 굉장히 복잡해. 납세자가 이기가 더 힘들어. 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행정소송이 더 많고 판사님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천징수의 문제가 컸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는 원천징수도 신고서는 제출한 바도 없어도 경종 청구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 거 대표적인 게 인지세 이런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합격하면 개업할 거예요? 개업하면 세무사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알아요? 인지세 내는 의무. 처음 들어봤죠? 우리나라 세무사들이 대부분 탈세예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서 쓰잖아요. 세무법인, 세무사, 회계사 계약서 쓰면 그 계약서의 일정 금액을 인지세로 내야 돼요. 아무도 안 내요. 그러면 세무사 좀 잘 되는 데 있잖아요. 국세청이 털어요 그냥. 가산세가 300%예요. 가산세가 300%라고요. 인지세 금액의 300%가 가산세예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저 회계법인도 털린 적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어떻게 계약서에 써져 있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인지세로 내는 거예요. 핸드폰 개통하죠? 거기도 인지세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5G 이거가 루프가 있어서 이건 정보통신법의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인지세. 아파트 분양받으면 계약서 쓰죠? 인지세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계약 금액이 얼마 이런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도 하죠? 신고고 나발이고 없어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라는 게 뭔지 들어봤죠? 소득세 하면서? 안 들어봤어요? 자영업자들 있어요. 그중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 납세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 대사관 이런 데 다니는 직원들 있잖아요. 납세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떼는 소득세 있죠? 이런 것도 특별한 절차 없어요. 원천징수하고 똑같아요. 조합에서 떼는 거예요. 회계법인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미 대사관 예전에 제가 있던 회계법인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 원천징수를 회계법인이 해주는 거예요. 납세조합이 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수수료 빵원이에요. 빵원. 대박이죠? 회계법인 공짜로 해줘요. 뭐를 받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도 안 받고 납세조합이 신고하면 납세조합 공제라는 걸 해줘.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대사관 직원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세액공제하면 그게 몇 억씩 돼. 그래서 했는데 그게 세액공제가 줄어가지고 이제 수수료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 있죠? 근데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 그냥 반띵 내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도 신고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연합 안 하잖아요. 무신고 가산세 없어요. 신고가 아니니까. 무신고 가산세 없어요. 그냥 인생 참고를 아시면 돼요.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매일 생기는 거죠. 하루 얼마 따 이건 뭐 신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경정 등의 효력 있죠. 2차 시험에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1차에는 그냥 그래요.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배워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건 학설이랑 판례를 배워야 되는데 1차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조문만 나오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정부가 1차로 결정했어요. 정부의 세액 결정을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초에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액 경정을 했어요. 이것도 처분이 돼요. 처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옛날에 세금 1억 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증액해서 2억 더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거 세금 안 내서 압류를 걸었어요. 압류. 응? 그러면 이게 1억 플러스 2억 되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3억짜리라고 보아요. 이걸 흡수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된다. 증액 처분에 흡수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대충 아시겠어요? 흡수되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얘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이거 징수를 하고 있던 건데.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조문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효력의 증액 경정 처분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거. 거기다 체크하시고 시험 문제 요것만 나와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소송법에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감액도 안 보셔도 되고. 수정 신고예요. 수정. 자,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세액이 다시 증액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돼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세액이 감액돼야 되는 경우는 경정 청구를 하는 거죠. 네, 너무 적게 내서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을 증액시키는 수정 신고는 스스로 하면 되고 스스로 확정되는 거예요. 얘는 확정력이 없었죠? 청구해봐야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더 내는 거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세금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기 보시면 수정 신고. 그래서 효력이 중요한 거예요. 수정 신고는 거의 가로는 중요하지 않고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시켜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해하셨죠? 넘기세요. 납세의 소멸세요. 이게 저도 올해 요 책을 어제 처음 봤어요. 내 책을 좀 많이 써가지고 세법 엔딩 올해 제가 손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했던 게 객관식을 처음부터 다시 썼고 100% 다는 못하고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중에서 앞에 법인세랑 부가세는 다 하고 소득세, 세액공제까지 내가 다 쓰고 올해는 제가 세무회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 썼거든요. 토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뭐 물리적인 시간 있잖아요. 뭐 새벽 1시, 2시까지 한다 해도 세법학 다시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못 본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아까 점심 때 사업 봤는데 제가 얘기 안 하는 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소멸사 해보겠습니다. 구분 실현, 미실현 있죠? 이게 과세관청에 세금이 들어온 게 실현이고 안 들어오고 끝나는 게 미실현이에요. 납부 충당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가취소, 부가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예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성립은 됐어요. 하지만 확정되지 않고 소멸되는 걸 제척기간이 완료된다고 하는 거죠. 법적 효력이에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 즉 부과권에 대한 이야기가 제척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 없이 소멸되는 게 제척기간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 없이도 소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 효과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과권은 장래효가 있어요. 과거는 다 무시하고 앞으로 그냥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장래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으려면 확정이 있었어야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건데 확정조차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칙적으로 부가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연무효. 당연무효라는 말이 뭔지는 한 번쯤 들어봤죠? 우리 친구 행수법 했어요? 당연무효가 뭐예요? 당연무효. 응? 소송했을 때 바로 각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소송이라는 건 주장을 해야지 판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누구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재판부도 사법부도 인정하고 그냥 당연무효다. 이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직권 결정 사항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넘기시면 되고 제척 기간 있죠? 박스. 이제 원칙적인 기간이에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통 5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신고는 보통 했을 거 아니야.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치를 볼 수 있느냐, 얘가 5년치를 볼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의 과소신고 5년 있잖아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제척기간의 원칙은 5년인 거예요, 5년. 신고서도 안 냈으면 과세관청이 적발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신고하면 7년이 원칙이에요. 무신고하면 7년. 근데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역탈이에요, 역탈. 역외탈세. 즉 우리나라에서 증빙이 없고 해외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역탈이. 국제거래. 국제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고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국제거래, 해외에서 일어난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한 역외거래는 뭐냐면 내국법인이나 거주자끼리 거래했어도 해외 재산을 매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외거래예요. 거기까지 하면. 그래서 역외탈세가 큰 문제라서 역외탈세는 장기의 제척 기간을 주고 있어요. 보니까 몇 년이에요? 무신고는 10년, 과소신고는 7년이죠. 조금씩 더 가는 거고요.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요거죠.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 조세범 처벌법 배웠죠?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보면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 행위가 있으면 일반 세목은 10년, 역탈이면 15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상속 증여세는 납세자들의 오류 탈루, 조세 회피 행위가 세가지고 요 기간을 다른 세목과 달리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 증여세는 일반적으로는 10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과소신고하면 10년인데요. 만약에 이게 무신고였다 15년, 그리고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위 역시 15년이에요. 이해하셨죠? 기본적인 연도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역외거래 정의 정도 기억하시고 아래 보면 역외거래는 나와 있죠? 국조법에 따른 국제거래, 거기다 밑줄 국제거래. 저희 내일 국조법 하는데요. 딱 2시간만 할 거예요. 2시간만. 다 안 하고 작년에는 운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한 거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중요한 거. 어차피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국조할 때는 8시간도 해봤어요. 근데 가성비가 그럼 집에 가더라고. 집에 가고 서로에게 안 좋은 마음만 상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내가 세법학 맨 처음 할 때 국세기본법 있잖아요. 국세기본 맨 처음 강의할 때 국세기본법 한 달 반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진짜 한 달 반 했어요. 진짜 한 달 반. 하루에 4시간씩 거의 매일 해가지고 한 달 반 했어. 그것도 가선세 끝나더라고. 애들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게 적당히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6개월 동안 세법학을 강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첫 해 해가지고 11월인가 12월에 했는데 5월인가 6월달 끝나더라고. 그 다 설명해주다 보니까 뭐 강의가 200 몇십 강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에 할 때 막 2시간씩 하고 막 그러다가 아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건 뭐가 좋은지를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제 수업은 모든 수업이 일단 수업을 내가 50분은 안 넘기는 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안 돌아 보니까 50분 이상 하면은 아예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때 또 저 새끼 언제 끝내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50분 안 넘기는 거 그걸 더 원칙으로 하게 됐고 필요한 것만 하자. 내가 뭐 아는 거 내 지식 자랑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국조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만 들어서 운 좋으면 또 맞추는 거고 개런티는 못해.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개런티는 못하는데 작년에는 진짜 딱 됐어. 그 전년에는 안 됐어. 그 전년에는 못 맞췄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8시간 했을 때 당연히 다 나오지. 그러면 그거 안 나올 수가 있나? 8시간 하면. 그렇잖아. 올해도 한번. 근데 초기라는 게 있잖아. 초기라는 게. 뭐 어쨌든. 자, 가보시면 역외거래 다시. 역외거래는 그 국제거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국제거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거래를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및 이렇게 돼 있죠. 거래 당사자 양쪽이 내국법인이에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다 포함해서 거주자나 내국법인 경우로서 고의 밑줄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등이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걸 포함한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제척기간 첫 번째 주제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위죠. 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위는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적극적 행위가 돼야 돼. 첫 번째는. 적극적이어야 돼. 그죠? 그리고 조세 포탈에 의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세관청이 부가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탤런트 중에 이미 신문에 다 나온 거니까 해교 있죠. 해교. 우리 해교 탈세로 한번 문제 됐었잖아요. 해교가 여러분들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위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해교는 매출이 얼마 있잖아요. 경비를 여비교통비로 엄청 때리는 거야. 10억 이상을.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경비가 10몇 억인 거야. 그러면 세금 신고서만 딱 봐도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발견하기 곤란해요? 초딩도 아는 거죠? 어렵게 해야 돼요. 그죠? 기기묘묘한 행위를 했어야 돼. 웬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는 건 똑똑해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는 하기 힘들어요. 조세 탈루라는 게 정말 기기묘묘하게 해야 돼. 돈도 자금도 딱딱 맞추고 이게 여러 바퀴 돌리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예요. 그러면 장기 제척 기간을 만들어줘요. 거기 보시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1번부터 7번은 예시예요. 예시.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유형이지 여기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7항이 있잖아요. 7항. 뭐가 있어요? 그 밖에 준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예시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조세 부과 징수를 이 정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거래에 있어서 내가 비트코인만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만 결제를 받고 몰래 암암리한다.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거의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아니냐 그랬더니만 제 친구 중에 비트코인 하는 애가 있어요. 세무 전문가인데 비트코인 오래 했어요. 지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걔가 옛날에 사자고 했을 때 그때 한 200만 원이었는가? 그때 200만 원도 안 했어. 그때가 1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가는데 한 몇 달 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야 지금도 늦지 않다. 나 이거 할랜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쳤냐? 그게 자산이니 자산? 그런 걸 왜 하니? 근데 뭐 7천만 원 한다면서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꼰대일 뿐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서 야 이거 탈세 주범인데 어떻게 되냐. 그때 제 친구 세무 전문가거든요. 너가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서 그따구 소리 하는 거다. 블록체인은 탈세가 안 되는 거다. 막 오히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어쨌든 보시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얘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ATM기에 넣었어요. 저는 그거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 계좌에 넣었잖아요. 게다가. 그게 어떻게 곤란해요. 날 잡아잡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날 잡아잡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돼. 미용실에 현금만 받는데 한 30% 할인해 주는 거예요. 고가 미용실인데 그걸 받아서 자기 가족 계좌도 아닌 어디 대포 통장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 거에다 계좌에다 딱 꽂아 넣는 거야. 그것도 매일매일 넣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금융정보원에 신고 안 되는 수준으로 990만 원 딱딱딱딱 해가지고 넣어. 누가 발견해 그걸. 그 정도가 걸렸을 때 그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여담이긴 한데 우리 직원들도 회계사님 이거 20%예요 40%예요 10%예요 늘 물어봐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되면 40%다.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직원들한테도. 그랬더니 결론을 내는 게 저희가 하면 사기가 아니고요. 회계사님 하시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자, 인정상여.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옛날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편하게 보시면 돼요. 법인세법 배우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세무조사를 이때 했어요. 한참 전 걸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법인세가. 그러면서 67조에 따른 소득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하세요. 인정상여 처분이 나왔다고. 그러면 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법인세가 먹은 거야 지금. 지금 이하세요. 매출 누락했는데 대표자가 가져간 거야. 법인세는 제척기간이 10년 가는 게 좋겠는데 인정상여 이것도 같이 10년이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이 되려면 조세 포탈에 고의가 있어야 돼. 근데 조세 포탈에 고의가 있다라는 건 사장님이 매출 누락을 하면서 이 정도 생각을 갔어야 돼. 매출 누락하면 법인세가 누락돼.
그런데 나는 인정상해 처분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상해 처분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줄이는 거네. 이 정도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지금까지 살면서 세무사 공부하는 거예요? 세무사 공부하기 전에 인정상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이걸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내가 이걸 조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선 법인세는 10년 맞지만 소득처분 이건 10년 아니다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은 이거 딱 같은 세트 아니냐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입법자가 반발해서 법을 바꿔놨어요. 같이 간다 얘는. 그래서 법인세가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면 그에 대한 소득처분도 같은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같은 세트로 얘가 10년이면 같이 10년. 법인세가 15년이면 얘도 같이 15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신고, 누락신고는 별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상속증여세 있죠. 상속증여세도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면 똑같이 15년인데 이게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상속증여세는 포탈의 의도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니까 특정 유형은 상속증여세법은 거짓신고, 누락신고라고 표현하고 아예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와 같은 법률 효과를 주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상속증여세에도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포탈의 인지, 고의, 적극적 행위 이런 거 다 증명해야 된다. 과세관청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엔 요 정도만 돼도 거짓신고, 누락신고는 15년, 상속증여세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상속세라는 게 아버지 재산을 100억 받았어요. 굉장히 좋죠. 세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빚도 80억을 주셨네요. 그럼 나 20억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공제해 주는데 이 채무를 가공채무를 넣은 거야. 가공채무. 실제 있지도 않은 채무. 이런 거야말로 포탈인 거죠. 근데 이게 과세관청이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냐 항상 이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정도 기억하시면 돼. 가공채무 넣어서 공제했다. 야 고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포탈 의도 필요 없어. 그냥 15년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짓신고, 누락신고 이래요. 부담부 증여. 한번 들어봤죠?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서 증여를 하는데 채무 부담을 같이 승인하면서 증여하는 거죠. 즉 자산의 증여와 채무의 증여가 함께 있죠. 그러면 채무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가 없는 순자산 부분만 증여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상속증여세는 장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목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제척기간이 역시 미스매칭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것도 한 세트다라고 해서 증여세에 부과되는 제척기간과 거기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제척기간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재 45페이지 거기 부담부 증여 있죠? 보면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그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일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아래 그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 그러면 이월결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월결손금은 지금 현행법에 따라 10년 또는 15년 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10년 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소득이 10억이고 이월결손금 10억으로 해서 과표가 제로로 했어요. 과세관청이 10년 전에 이월결손금 이거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까겠다고 했더니만 납세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왜 그러세요. 이월결손금은 부가제척기간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월결손금 10년 전 거잖아. 그러면 5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화내는 거 아니고 거의 그림 다시 봐요. 자, 침착하게. 자, 시발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결손금 그 자체에 대한 제척 기간은 5년 또는 7년이잖아요. 그거 끝난 다음에 10년 후에 당해 소득이 발생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해요. 그쵸? 그랬더니 공제하고 나서 그 이월결손금 그거 옛날에 발생했을 때 있을 거 아니야.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드니까 납세자가 메롱 그러면서 이미 제척기간 지났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과세관청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제를 받으면 그 제척기간은
1년 연장이 된다라는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됐죠? 그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 특례제척기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게 상속증여세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5년도 작다, 짧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구제척기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필요 없어. 15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날로부터 1년. 이러한 상속증여세 포탈은 1년이다. 1년. 우리는 46페이지 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게 항상 힘들어요. 46페이지 하고 있다고요. 46페이지. 거기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 특례제척기간. 특례다 동그라미 치시고. 죄송해요. 제가 다 밑줄도 긋고 페이지도 늘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혼자 빨라요.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부가제척기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20년 전 거, 30년 전 것도 언제든지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동그라미 3번 이런 거예요. 얘가 해외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과세원칙이 적발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30년 전 거라도 상속세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7번 별표. 그리고 5번. 5번은 뭐냐면 아이고 차명 계좌가 발각된 거예요. 그거 역시 안날로부터 1년인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현금이 이제 보통 예금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그 사람이 아들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과세원칙 이거 왜 줬냐 그랬더니 아버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상속세 안 냈네. 상속세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지났잖아요. 15년. 이해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정인 거죠. 자, 7번은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명의신탁 있죠. 명의신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의신탁하면 일종의 과태료 행정벌이 부과돼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한 20년 전에 명의신탁 했던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그 당시 부과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안 낸 거죠.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세 네 그랬더니 제척기간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10년만 지나도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위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법원은 이게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위라고 안 봐요. 명의신탁을. 그러니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야. 장기의 제척기간. 이해하시겠죠? 게다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잘 봐요.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어려운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해는 되죠? 적당한 얘기가 다른 사례로 이제 우리 생활 속의 사례를 나도 하나 들고 싶은데 마땅한 건 없네. 이혼하고 싶어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혼하고 싶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명의신탁을 하면 증여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가제척기가 너무 짧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법에서 아예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기 그 밖에 부정한행위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영구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명의신탁 걸리면 영구예요. 영구. 이해하시겠죠? 영구로 걸린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도 안날로부터 원칙이 1년인데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배제 요건 있죠? 첫 번째는요.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명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지금 손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남겼던 상속 재산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있어요. 할아버지 있고 그림 그려줘요. 할배, 아버지, 그리고 손녀
이렇게 있어. 여기다 줬는데 상속세가 누락된 거예요. 누락. 저런 막 해외 금융계좌가 있어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사망했어. 사망. 여기가 피상속인이야. 피상속인. 여기 상속인이었다 다시 피상속인이 된 거야. 여기 들어오겠죠? 상속재산인데 아버지 채무도 승계하는 거거든. 그럼 아버지가 안 낸 상속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것까지는 제척기간 영구 제척기간 안 건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1번에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해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증여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요. 저기 1번부터 7번에 있는 금액의 합계가 50억 원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세액 기준이 아니라 재산 기준. 50억이 안 되면요. 에이 그냥 넘어가 이거예요. 고액 상속 재산만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조세, 쟁송 등을 거친 경우 좀 어려워요. 쉬었다 할게요.